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폭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허준 씨와 함께해요. 망해본 사람이 폭망에 대한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인생이 밑에서부터 폭망에서부터 올라와서 정상궤도에 오른 허준입니다. 자, 오늘 밀폭은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밀폭 같은 거 보면 네네. 어처구니 없는 게 많았잖아요. 그치, 좀 실소를 좀 먹게 하는. 근데 이번에는 인질 구출 작전을 하다가 벌어진 밀폭이에요. 이거는 웃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요번에 좀 웃음기를 빼야 돼요. 더군다나 이게 보통 밀폭이 아니라 사실 그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건 대단히 정교한 작전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 구출 작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테러 부대 그 운용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 보면 네. 항상 그 인질과 테러범이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 구출하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인질 구출 작전은 보통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많이 봐요. 근데 그 성공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GSG9의 모가디슈 작전, 이스라엘의 이제 엔테베 작전, 그다음에 영국 SAS의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GIGN의 그다음에 여객기 인질 구출 작전 등등이 있었죠. 근데 진짜 특수부대 강국하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작전 중에 특히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참담한 실패를 한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전. 1980년에 있었던 미 델타 포스, 유명한 부대 아닙니까? 델타 포스 부대의 이란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자, 일단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이고 미국 델타포스이기 때문에 네. 억류된 미국인을 이란에서 구출하는 작전이겠네요. 맞습니다. 79년에 회교 혁명이 일어나죠. 이란이 원래 왕정이었잖아요. 네네. 팔레비 왕이 있었는데 이게 독재 정권이었어. 이란 하면은 반미의 뭐 이런 뭐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과격파 테러리즘 국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회교 혁명이 일어날 만 했었어요. 회교 혁명. 네. 회교가 뭐예요? 이슬람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는 팔레비 왕이 엄청난 공포 정치, 독재 정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많은 그 이슬람 지도자들을 추방해요. 아하.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메이니. 이 팔레비의 독재 정권이 이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이란은 그 중동에서 미국의 최우방이었어요. 네. 근데 순식간에 미국이 이란한테 아주 사탄의 국가가 된 거죠, 한마디로.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사람들에게 미국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어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이란에서 이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요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동에서 미국의 이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나라가 사실 70년대 후반까지 이란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이란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비 정권을 지원했었죠. 이란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는 드물게 이 팔레비 정권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었어요. 와. 중동 국가 중에는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하나 히잡과 차도를 금지했습니다. 와. 불과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가 운전한다고 길거리에서 AK를 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서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히잡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다? 와. 특히 이 팔레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른바 백색 혁명이라 이 사람이 집권하면서 백색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백색 혁명이 뭐냐면 이란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에요. 이란의 문맹 퇴치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극할 때까지, 그러니까 47년인가 이 사람이 등극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의 문맹률이 95%였어요. 와. 근데 여지껏 들으면 네. 팔레비라는 사람이 나쁘지 않은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네네. 이 사람이 등극하면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이란의 문맹률을 33%까지 끌어내려요. 와, 엄청나네. 그 다음에 교육개혁, 그 다음에 산업개혁, 토지개혁을 하면서 이란의 서구화를 추진합니다. 오히려 왕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혁명을 하기 전,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됐던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의 파리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0년대까지의 이란의 모습입니다. 대박. 이란의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대박. 이렇게 파격적인 노출을 했다고? 네.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있는 정도였어요. 여기에서 이 망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네. 요만큼만 내려도 몽둥이질을 네. 하는 중동 국가들이 많은데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 이란이라고 같은 중동 계통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니죠.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페르시아죠, 이란. 그러니까 이게 아리안족이에요. 이쪽. 이쪽이 또 미인이 많다고. 아리안족들이. 약간 아리안 느낌이 있어. 말도 못해 이쪽은. 예전에 이란 미녀 예전에 요쪽에 이란에서 이제 미스 유니버스 나오고 그랬다고. 야 휩쓸었어. 요랬는데도 사람들이 다 예뻤다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란은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러네. 여기까지 들었으면 괜찮은 나라였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왕정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고도의 공포 정치를 했어요. 뭘 공포를 했을까? 이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 제도를 운영해요. 그래서 1957년에 사바크라고 하는 비밀 경찰을 창설해요. 그래서 반체제를 완전히 가혹하게 단속을 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요. 이게 어디하고 비슷해. 윗동네 어디하고 비슷해. 참 근데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이런 느낌과 이 비밀 경찰이 활동하는 이 어떤 강력한 공포 정치는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지금 정확한 걸 지적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이란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앞선 나라예요. 그러면서 뭐야? 대외적으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위대한 문명을 국가 철학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페르시아 문명이다 이거야. 지금은 관대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경제 성장이야, 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개발 독재를 하는데 이건 모든 건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다. 이런 한마디로 도구 스피크를 해. 그러면서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나는 거야. 왕족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야. 특히 이 사람들이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삶이 피폐해지니까 더욱더 종교에 의지하려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느낌이라면 이 사람들은 저 부정한 놈이 나와가지고 저 사회를 갖다가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그 모스크가 이란에서 어떤 위치였냐면 가장 큰 지주 세력 중에 하나가 모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가 가장 큰 지주 세력이었어, 이란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팔레비 정권이 이 모스크의 토지를 몰수해 버린다고. 그래서 몰수해서 분배를 하는 정책을 해요. 예를 들면 유럽으로 따자면 성당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몰수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몰수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럼 제대로 국민한테 나눠주냐? 아니야. 기득권층한테 나눠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슬람교의 맹반발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슬람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자신들의 가장 큰 중동에서의 발판이 이란이었기 때문에 팔레비 정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다른 나라한테는 절대 안 파는 F-14 전투기를 이란한테는 판매해요. 물론 다운그레이드는 조금 시켰지만 F-14 전투기를 팔 정도였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 F-14면 중동의 하늘은 그냥 끝장났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알리캣이야. 왜 톰캣이잖아, F-14가. 근데 이란제 F-14는 별명이 알리캣이야. 왜? 알리가 그 이란 흔한 이름이거든. 알리캣 한 번 떴다. 이라크 전투기들은 못 뜨는 거야. 그 정도였다고. 그럼 전투기의 어떤 기술 격차는 한 단계의 차이가 천년이야. 그러니까 아예 잽이가 안 돼. 이런 단어 나이 든 티 나는데 잽이가 안 돼. 오늘 우리 왜 이러지? 자, 근데 봐봐요. 이렇게 국민들을 피폐하게 하는 이 독재 정권, 공포 정치를 하는 이 팔레비 정권을 미국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그 미국을 바라보는 이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하이에나를 돕는 이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팔레비가 근데 이 막판에 이 팔레비가 암에 걸렸었거든. 이 팔레비가 암 치료를 한다는 구실을 삼아서 미국으로 도주해 버린다고. 이때가 언제냐면 1979년 1월 16일이에요. 미국 도주해버려요. 미국이 조금 난처하네 지금. 야야야 오지마 이런 느낌이. 근데 그럴 수는 없었어. 이거 받아줘 또. 그러니까 미국은 망명한 걸 또 받아줘.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했던 이 이란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거야. 팔레비 내놔라. 당연히 팔레비 내놔라.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이거 내놓으면 또 안 돼. 왜 안 돼? 왜냐하면 그동안 팔레비하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겠어. 더러운 끈이 이제 숨겨진 끈이 있구나. 정말 많은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또 쉽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언제 폭발하냐? 1979년 11월 4일에 극단적으로 폭발해.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이란의 대학생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들이닥친다. 그래서 대사관을 점거해버리고 53명의 대사관 직원들을 억류해요. 이건 화가 난다고 될 일이 아닌데. 네. 그것도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지금 정확한 말씀이셨어요. 위대한 미국이야. 근데 이게 지금 대사관 진입하는 대학생들이야. 혹시 미국 대사관이나 네. 미 군부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땅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군인이 지키고 예. 신분증 검사 다 해서 미국 비자 받고 막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거 미 해병대가 지켜요. 전통적으로 대사관은. 근데 거길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처럼 어택이야. 맞아요. 이건 허준 씨가 정확히 말씀하신 게 국제 관례상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전쟁 상황에서도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들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겠지. 그냥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담벼락 넘어가는 거지.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팔레비하고 바꾸자는 얘기야. 팔레비하고 바꾸 팔레비 내놔야 이거야. 생각은 단순하지만 명료해 일단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미 카타. 카타 대통령 약간 유하잖아 또. 그러니까 이 카타가 왜 카타랑 다르세요? 우리 때는 그랬어.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냥 뭐 이런 뭐 준아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뭐 그런 사람들 있어. 내 이름 분명히 준인데 야 준 팔아. 아무 이유 없어. 뭐 파라고 나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해. 근데 이 카타 행정부로서는 이게 최대 정치적 위기였죠. 그러네. 근데 이런 거야. 위기는 잘만 활용하면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측근들이 이런 거야. 야 이거 인지를 구출만 잘하면 당신이 재선을 할 수도 있다. 영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여론이 뭐였냐면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했어. 또 미국인들이 뭐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안에서는 싸우고 드자비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밖에서 공격이 있으면 그 순간 똘똘 뭉쳐서 위대한 아메리카 뭐 이거 좀 있잖아. 더구나 이제 80년 1월 27일에 그 53명이 억류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6명인가가 캐나다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CIA가 이제 캐나다 대사관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게 걔네를 또 6명을 데리고 오는 작전이 있었어. 이거 영화 아르고라고 있어. 그거 보면 나와요.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가 이미 아직은 억류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카터 행정부로서는 뭐야? 도박을 걸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이 되면 뭐야? 이게 재선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일이 있었을 때 4차 중동전 끝나고 카터가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하고 이스라엘 총리 베긴 불렀다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협정 맺었다고.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카터는 재선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카터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팠지. 또 어떻게 했길래요? 이란 애들 그 대사관을 공격해. 그러니까 또 하나 미국을 대사관을 건드려? 누구도 미국을 건드리고 무사하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었단 말이지. 그렇죠. 카터가 여기서 오케이 승인을 해요. 야 뭐 한번 해보라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베트남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특수작전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예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전을 지휘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육군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고 공군도 자기네가 해군도 자기네가 해병대까지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작전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요? 오퍼레이션 라이스볼이야. 밥그릇. 진짜예요. 진짜? 초기 단계 작전이 암호명이 오퍼레이션 라이스볼 밥그릇 작전이에요. 진짜예요. 미국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어 없어?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하여튼 문화는 참 다르면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밥그릇 작전에서 누가 밥그릇 가져갑니까? 결국은 여기서 선택된 부대가 육군 이제 델타 포스 부대. 그렇죠. 이게- 뭐 특수부대가 가는 게. 이게 근데 사실 델타 포스가 1977년에 창설됐거든.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부대야. 근데 이게 누구를 보냈냐는 사실 그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갔느냐가 문제야. 왜? 네. 비행기 타고 왜냐하면 오잖아.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까지 어떻게 몰래 들어갔냐가 문제야. 그러네. 비행기를 그냥 타고 갈 수가 없네. 그렇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기도 멀어. 지금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란의 테헤란까지 옆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서 가기도 지금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란이 굉장히 넓은 굉장히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이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든 지금 C-130 수송기하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항공모함 니미츠에서 뭐 어떻게 해서 지금 가는 작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여곡절 그때 작전에 틀이 잡힌다고. 자, 첫 번째 6대의 C-130 수송기가 델타포스 대원하고 대량의 항공 연료를 싣고서 테헤란 남동쪽에 한 400km 떨어진 데 있어. 한 490km 떨어진 데, 500km 떨어졌지. 여기까지 몰래 간단 말이야. 사우디를 거쳐가지고. 이 거리는 우리나라 전체 길이보다 긴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몰래 여기까지 사우디를 거쳐서 가. 몰래 가. 그래서 여기 먼저 C-130이 여기 가서 먼저 착륙해서 여기서 후발대를 기다려. 그럼 후발대가 어디서 가느냐? 후발대가 다름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는 니미츠에서 헬리콥터 8대가 가는 거야. 여기까지. 대형 헬리콥터 8대가 가는 거야. 이란 전 도시를 가로질러? 이런 전투를 그러니까 여기 사막이야. 여기 사실 사막이야. 항공모함 키티오크에서 8대가 가는데 이 8대 헬리콥터가 뭐냐? RH-53D라는 대형 헬리콥터야. 이게 뭐냐면 미 해군이 쓰는 헬리콥터인데 보통 기뢰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병력 수송하는 그런 헬리콥터예요. 근데 이거 왜 이 헬리콥터냐면은 항속거리가 길고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거든. 로터도 접으니까 항공모함에 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아무튼 이 헬리콥터를 쓴 게 나중에 화근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뭐냐면 일단은 C-130이 와서 데저트원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헬리콥터가 항공모함에 떠서 일로 와서 기름 채우고 델타포스 채워서 테헤란으로 들어가서 인질 구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테헤란에서 남쪽에서 한 56km 떨어지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작은 공항이 있다고요. 거기를 점령해요 다시. 그래서 거기에 또 몇 대 C-141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여기 이 공항에 가서 헬리콥터는 다 버려버리고 그 141 수송기에 그 델타포스 대원들하고 인질 싣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뭐 물론 폭망사라고 알고 시작했으니까 네. 실패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네. 처음부터 작전이 좀 너무 그렇다. 네, 좀 복잡하죠.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네. 하나하나의 작전의 결정이 큰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쳤을 때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작전이 전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전이 승인됐는데 네. 사실상 이 작전 입안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대요.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결론은 뭐였냐? 뾰족한 수가 없다. 아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해서 뭉툭한 수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작전이 승인이 됐고 이 작전명이 이글스 크로우 독수리 발톱 작전이 된 거예요. 아 가서 네. 탁 집어갖고 그렇죠, 돌아오겠다. 그렇죠. 아.